강원도의 산속. 이른 아침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희미하게 비쳐 산언덕에 여롭게 자리 잡은 작은 나무집을 비추고 있었다. 부드러운 바람 소리가 새소리와 어우러지지만 이곳을 뒤덮은 차가운 공기는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 집 안에는 김준호라는 한마른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백발의 머리를 가진 노인으로 난로 옆에서 손을 내밀어 약한 불꽃으로부터 약간의 따뜻함을 찾고 있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빛은 깊은 주름이 새겨진 그의 얼굴에 비쳤다. 그 얼굴에는 세월이 남긴 고통과 상실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집안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낡고 임시방편으로 꾸며진 공간이었다.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작은 나무 테이블과 구석에 가지런히 놓인 낡은 구두 수선 도구들. 그의 시선이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상자에서 멈추자 그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 상자 안에는 작은 은팔찌가 들어 있었다. 그것은 30년 전 잃어버린 딸 하나의 유일한 유품이었다. 그는 은팔찌를 들고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하나야, 넌 어디에 있니? 아빠를 기억하고 있니?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는 매일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나는 아직 살아있을까? 내가 딸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차가운 바람에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 그는 깜짝 놀랐다. 문 밖에는 이웃인 채할머니가 고구마가 담긴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다. 김 선생님, 오늘 아침 너무 춥죠? 고구마 좀 가져왔어요. 할머니는 연민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채할머니. 이렇게 계속 신세만 지게 되어 죄송합니다. 김 선생님은 목이 메어 가늘게 웃으며 말했다. 그런 말씀 마세요, 김 선생님. 하나는 반드시 돌아올 거예요. 건강을 잘 챙겨야 그날을 기다릴 수 있잖아요. 할머니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늙고 지친 그의 마음에 희망을 더해주었다. 난로의 불은 점차 사그라들고 있었지만 김 선생님의 마음속 희망의 불꽃은 여전히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비록 30년이라는 고통과 기다림이 그의 삶을 짓눌렀지만 말이다. 비가 막 그친 후 습하고 차가운 공기가 마을의 작은 골목골목을 스며들고 있었다. 김준호 씨는 어깨가 해진 낡은 코트를 걸치고 신발수리 도구가 든 가방을 등에 메고 천천히 집을 나섰다. 차가운 날씨 속에서 그의 숨결은 희미한 연기를 이루었다. 늘 그렇듯이 그는 익숙한 흙길을 따라 걸었다. 마을 사람들은 낡은 신발들을 고치느라 묵묵히 일하는 그의 모습을 이미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의 마른 몸은 점점 옅은 안개 속으로 사라져갔다. 그는 늘 신발을 수리하던 익숙한 모퉁이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그가 작은 나무 의자를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해 신발을 고치는 장소가 있었다. 오늘도 평소처럼 일이 진행되었다. 단골 손님들이 찾아와 낡은 신발을 맡기고 몇 마디 격려의 말을 건넸다. 하지만 김 씨는 항상 그 말들에 가벼운 미소로만 답할 뿐이었다. 어쩌면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말들이 그의 마음속 빈자리를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야. 정오가 가까워질 무렵 김 씨는 밑창이 헤어진 신발 한 켤레를 정성껏 꿰매고 있었다. 그때 날카로운 소리가 귀를 찔렀다. 까만색 반짝이는 자동차 한 대가 빠르게 지나가며 바퀴가 진흙을 튕겨 김 씨와 막 고친 신발들 위로 흩뿌렸다. 그는 황급히 뒤로 물러섰지만 피할 틈이 없었다. 진흙이 그의 옷, 얼굴, 그리고 막 완성된 신발에까지 튀었다. 그는 멍하니 서서 차가 몇 미터 앞에 멈춰 서는 것을 바라보았다. 자동차 문이 열리고 한 젊은 여성이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날씬한 몸매에 꼭 맞는 베이지색 롱코트를 입고 반짝이는 하이힐을 신고 있었다. 이수진이라는 이름의 그녀는 화려하게 화장된 얼굴과 차가운 눈빛으로 김 씨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그를 흘기 쳐다보며 약간의 불쾌감을 드러냈다. 아저씨, 뭐 하시는 거예요? 내 차를 피하지 않은 거예요. 제 차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명료했지만 비난으로 가득했다. 김 씨는 고개를 숙이고 황급히 옷에 묻은 진흙을 닦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피하지 못했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그의 손은 진흙이 묻은 낡은 옷을 닦는 동안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닦을수록 얼룩은 더 커졌다. 그녀는 그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다가 차를 가리키며 더욱 날카롭게 말했다. 미안하다고 해서 제 차가 깨끗해지나요? 여기 좀 보세요. 그녀는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은 차체의 흠집을 가리켰다. 아저씨가 이걸 물어줄 수 있어요. 이 차는 아저씨 인생보다 더 가치가 있어요.
그 말은 마치 김 씨의 가슴을 깊숙이 찌르는 칼 같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손에 쥔 헝겊을 꽉 움켜쥐었다. 그는 작고 무력한 자신을 느꼈다. 하지만 갑자기 그의 시선이 그녀의 손목으로 향했다. 그녀의 손목에는 오래된 은팔찌가 보였다. 다른 반짝이는 액세서리들 사이에서 그것은 낡고 작아 보였다. 그 팔찌는 예전에 그가 하나에게 만들어 주었던 유품과 똑같았다. 하나하나의 세밀한 조각과 문양이 너무나도 익숙했다. 그의 가슴이 조여오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 팔찌. 그는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다. 제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건 제가 딸 하나에게 만들어준 선물과 너무나도 닮았어요. 수지는 잠시 멈칫하며 그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이내 냉소적인 미소를 짓고 차가운 표정을 지었다. 아저씨가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 팔찌는 어릴 때부터 제 거예요. 아저씨랑은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 말은 김 씨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 리 없다고 믿었다. 팔찌의 모든 세부사항이 너무 익숙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희망에 찬 눈빛을 보냈다. 부탁입니다. 이 팔찌가 어디서 났는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제게 너무 중요한 물건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거의 예원조였다. 두 손을 모은 채 떨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보며 잠시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곧 얼굴을 돌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아저씨에게 대답할 의무는 없어요.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김 씨는 두 손을 축 늘어뜨린 채 혼란과 실망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차는 다시 출발해 그를 길가에 남겨두었다. 그의 가슴은 수천 개의 칼날로 찔린 듯 아팠다. 김 씨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서 차가 사라져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은팔찌의 모습이 계속 맴돌았다. 그것이 단순한 우연일 리 없었다. 그의 마음은 이상한 감정으로 가득 차올랐다.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 젊은 여자가 혹시 하나일 가능성은 없을까? 김 씨는 익숙한 모퉁이에 있는 작은 책상으로 돌아왔다. 그는 하나의 은팔찌를 손에 들고 속으로 되뇌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하나. 정말 너일까? 뜻밖의 수진과의 만남 이후 김준호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소녀의 손목에 있던 은팔찌의 모습이 계속해서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과 단호한 부정이 그의 마음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직감은 그에게 이렇게 속삭였다. 그것이 단순한 우연일 리 없다고. 하나, 혹시 그 소녀가 맞는 걸까? 다음 날 아침, 김 씨는 하나의 은팔찌를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다. 진실을 찾겠다는 결심으로 그는 수진을 만났던 거리에서 행인들에게 질문을 시작했다. 어제 검은 차를 몰던 소녀를 찾으시는 건가요? 그녀는 이수진이라고 불리는 서울의 유명한 사업가입니다. 큰 회사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노점상이 말했다. 유명한 사업가라니? 김 씨는 중얼거리며 낯설면서도 묘하게 익숙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그녀의 가족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그녀는 어릴 적부터 부유한 가정에 입양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집은 친자식이 없어서 그녀를 많이 아낀다고 들었어요. 노점상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더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이 정보들은 하나에 대한 흐릿한 그림 속 큰 퍼즐 조각처럼 다가왔다. 김 씨는 모든 것들이 서서히 맞아떨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하나가 실종된 해, 그녀가 입양된 상황. 이 모든 것이 지난 30년 동안 그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져 온 이야기와 일치하고 있었다. 망설임 없이 김 씨는 수진이 일하는 회사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그곳은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현대식 고층 빌딩이었다. 반짝이는 유리문 앞에 서서 단정한 정장을 입고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을 보며 그는 작아지고 낯설게 느껴졌다. 낡은 옷과 헤어진 신발은 이곳의 화려한 풍경과 완전히 대비되었다. 김 씨는 안으로 들어가 망설이며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다. 전문적인 미소를 띤 젊은 여직원이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약간의 불쾌감을 드러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녀가 물었다. 정중하지만 차가운 목소리였다. 이수진 씨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녀에게 꼭 전해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예약이 있으신가요? 예약이 없으면 그녀를 만나실 수 없습니다. 여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보며 답했다. 아니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잠깐만이라도 괜찮습니다. 김 씨는 간절한 표정으로 두 손을 꼭 쥐었다. 여직원은 고개를 저으며 더욱 단호하게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수진 씨는 매우 바쁘십니다. 예약이 없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 말은 그의 마음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김 씨는 무거운 마음으로 빌딩을 나섰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는 로비에서 기다리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사무실을 떠날 때를 기다리며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다. 김 씨는 로비의 나무 의자에 앉아 엘리베이터를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누군가 나올 때마다 그는 깜짝 놀라며 그녀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유리문 밖의 빛이 점점 어두워졌다. 도시의 불빛이 켜지고 사람들이 빌딩을 떠나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는 수진을 보았다. 그녀는 날씬한 체격으로 여전히 차가운 표정을 유지한 채 나타났다. 김 씨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이수진 씨, 잠시만 시간을 내주세요. 꼭 물어볼 게 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은 잠시 멈춰서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미 당신과 아무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제발? 김 씨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으며 목소리가 갈라졌다. 당신의 손목에 있는 은팔찌. 그것은 저에게 아주 소중한 물건입니다. 그 팔찌가 어디서 났는지만 알 수 있다면 제 딸을 찾는 유일한 단서가 될 수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수진은 잠시 멈칫했다. 그녀는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며 살짝 불안한 기색을 보였으나 곧 고개를 돌렸다. 이 팔찌는 제가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당신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다. 그렇게 말한 뒤 그녀는 기다리고 있던 차로 서둘러 걸어갔다. 김 씨는 멍하니 서서 깊은 허탈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 팔찌, 그 세밀한 장식 하나하나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이었다. 그는 진실을 증명할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김 씨는 수진이 입양되었던 고아원의 옛 주소를 찾아갔다. 그러나 그곳은 이미 오래전에 철거되었다. 대신 그는 기록 보관소로 안내받았다. 가슴 가득 희망을 품고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은팔찌의 특징을 묘사했다. 한참을 찾던 직원이 오래된 서류를 꺼내들었다. 1994년에 입양된 한 소녀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 아이는 큰 시장에서 길을 잃었고 친부모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입양된 가정은 그녀의 이름을 이수진으로 바꿨습니다. 서류에 적힌 소녀의 옛 이름을 보고 김 씨는 숨이 막혔다. 김하나. 김 씨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서류를 꼭 쥔 채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30년 만에 그는 딸을 찾았다. 그러나 그녀가 이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니면 또 한 번의 고통스러운 거절을 마주해야 할까? 서류를 손에 든 채 그는 스스로 다짐했다. 이번에는 반드시 진실을 증명해야만 한다. 그의 가슴 속 희망은 마치 작은 집 안에서 흔들리는 등잔불처럼 다시 한번 밝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김 씨는 수진을 두 번째로 만나기로 결심했다. 손에 증명서를 들고 그는 바쁜 인파 속에서 회사문 앞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수진이 나타나자 그는 다가갔지만 이번에는 거리를 유지하며 그녀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 했었다. 수진 씨, 제 말을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그가 신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당장 저를 믿으라고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찾았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수진은 살짝 망설였지만 결국 종이를 받았다. 그녀는 한 줄 한 줄 읽어나갔다. 그리고 자신의 옛 이름인 김하나를 보았을 때 그녀의 표정이 잠시 바뀌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들며 감정을 숨기려 했다. 옛날 서류가 무슨 의미가 있죠?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종이를 꽉 쥐고 있었다. 김 씨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야,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니? 내가 항상 차고 다니던 은팔찌. 그건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야. 이 두 손으로 내 딸을 위해 만든 거란다. 그는 거칠어진 손을 들어 보이며 그녀를 간절히 바라보았다. 그만하세요. 수지는 거에 소리치듯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혼란이 섞여 있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당신은 충분히 말했어요. 저는 당신이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녀는 뒤돌아 걸어갔고 김 씨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인파 속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러나 차에 타기 직전 수지는 멈춰섰다. 고개는 돌리지 않은 채로 말했다. 당신이 이걸 정말로 믿는다면 유전자 검사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다시는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날들은 김 씨의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다. 그는 마을의 작은 집으로 돌아와 매일 자신이 너무 불확실한 것에 너무 큰 희망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했다. 하나에 대한 기억, 그녀의 환한 미소와 맑은 목소리가 끊임없이 그의 머릿속에 맴돌았다. 도시의 다른 한편에서는 수진 역시 마음의 동요를 피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아파트에서 조용히 앉아 은팔찌를 바라보았다. 그 팔찌는 어느 때보다도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왜 유전자 검사를 하겠다고 동의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희망 가득한 눈빛의 노인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난 이미 내 삶이 있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 일이 내 인생을 바꿀 수는 없어. 하지만 그녀는 깊은 마음속에서 알았다. 만약 김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모든 것이 뒤바뀔 것이라는 것을. 검사 결과를 받는 날, 김 씨와 수지는 의료센터에서 만났다. 작은 방은 직원이 결과 봉투를 건넬 때 이상할 만큼 고요해졌다. 김 씨는 손에 든 종이를 바라보며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마지막 줄에 도달했을 때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종이가 거에 떨어질 뻔했다. 수진아, 내가 바로 하나구나. 그는 울먹이며 말했다. 그의 여인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공허해 보였다. 마치 그녀가 그 정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지금 바로 믿지 않아도 괜찮아. 김 씨는 침착하려 했으며 말했다. 하지만 나는 이 날을 30년 동안 기다려왔다. 나에게 한 번의 기회를 준다면 결코 너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녀는 방을 떠났고 김 씨는 혼자 남겨졌다. 하지만 그는 전혀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오랜 세월 만에 처음으로 희망을 느낄 수 있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수지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양어머니가 남긴 오래된 물건 상자를 열고 하나하나 물건들을 살펴보고 어머니가 그녀에게 쓴 편지들을 읽어 내려갔다. 특히 한 편지가 그녀를 눈물 짓게 했다. 하나야, 나는 너의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너를 친자식처럼 사랑했단다. 언젠가 내가 진정한 가족을 찾기를 항상 희망해왔어. 수지는 은팔찌를 손에 들고 처음으로 자신이 잊으려 했던 과거와 깊은 연결을 느꼈다. 긴 시간 자신과의 싸움 끝에 수지는 마침내 그녀와 김씨 30년 동안 그녀를 기다려온 친아버지 사이의 진정한 연결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에는 아직도 채워지지 않은 퍼즐 조각처럼 간극이 있었다. 수지는 진정으로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시간과 양측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가을 아침, 수지는 새로운 물건 몇 가지를 가지고 마을로 돌아왔다. 그녀는 페인트, 수리도구, 그리고 서울의 중고 가게에서 산 오래된 석유 램프를 가져왔다. 아버지, 오늘은 제가 이 집을 고쳐드릴게요. 그녀는 물건들을 마당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김 씨는 구두 수리 도구에 열중하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놀란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이런 일까지 할 필요는 없단다. 하나야. 나는 내가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수지는 살며시 미소를 지었다. 이 집이 더 아늑해졌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도 이 집이 새로워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김 씨는 웃으며 설명하기 어려운 기쁨이 담긴 눈빛을 보였다. 내가 원한다면 아버지도 함께 할게. 우리 이 집을 진짜 보금자리로 만들어 보자꾸나. 두 부녀는 일을 시작했다. 김 씨는 지벽을 칠하고 수지는 구석구석 청소를 했다. 저녁 햇살이 드리워질 무렵 낡은 집은 새롭고 화사한 모습으로 변신해 있었다. 일을 하던 중 수지는 문득 물었다. 아버지, 예전에 엄마와 제가 없던 때 어떻게 지내셨어요? 김 씨는 손을 멈추고 아득한 시선을 멀리 던지며 기억을 더듬는 듯했다. 그저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단다. 고통을 잊으려고 무엇이든 했지만 매일 밤 은팔찌를 볼 때마다 너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 아버지는 언젠가 너를 찾을 거라고 항상 믿었단다. 수지는 고개를 숙이며 가슴이 아려왔다. 그녀는 김 씨의 마른 손 위에 자신의 손을 가만히 올렸다.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를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게 했어요. 김 씨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하나야, 내가 돌아왔으니 그 모든 세월이 의미 있었단다. 그날 밤, 두 부녀는 새로 산 석유 램프의 은은한 불빛 아래에 앉아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수지는 더 마음을 열어 서울에서의 자신의 삶, 일에서의 압박, 그리고 외로움을 느꼈던 순간들에 대해 김 씨에게 이야기했다. 가끔은 돈과 성공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더 많이 가질수록 더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지금은 그런지 알겠어요. 진짜 가족이 곁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김 씨는 깊이 이해하는 눈빛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하나야, 내가 혼자 그런 일을 겪게 돼서 정말 미안하구나. 하지만 이제부터는 절대 혼자가 아닐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는 항상 여기 있을 거란다. 수지는 김 씨를 올려다보며 오랫동안 갈망해온 따뜻함을 느꼈다. 그녀는 살짝 미소 지으며 말았다. 포기하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몇 주 후, 수지는 김 씨를 오랫동안 도와준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해 작은 파티를 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김 씨와 자신의 작은 집으로 초대했는데 그 집은 이제 훨씬 깨끗하고 아늑해져 있었다. 이웃들이 모였을 때 수지는 김 씨 옆에 서서 미소 지었다. 오늘 저는 아버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도움 없이는 아버지가 힘든 시기를 극복하실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여러분이 해주셨던 것처럼 제가 아버지를 보살피겠습니다. 마을의 한 연로한 여성이 김 씨의 어깨를 두드리며 부드럽게 웃었다. 우린 항상 김 씨가 훌륭한 아버지인 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야, 이제 내가 돌아왔으니 그분은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거야. 김 씨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가장 감사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야. 너는 내 인생의 빛을 가져다 주었단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김 씨의 작은 나무집은 이제 웃음과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지는 여러 번 고향에 돌아오며 가족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김 씨는 시간이 갈라놓았던 부녀 관계를 서서히 다시 쌓아갔습니다. 어느 아침, 황금빛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치는 가운데 수지는 김 씨와 작은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하나가 좋아했던 꽃밭을 함께 심으며 도왔습니다. 손은 흙으로 더러워졌지만 그녀의 눈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수진이 침묵을 깨고 말을 꺼냈습니다. 많이 고민해봤어요. 아버지를 서울로 모시고 싶어요. 거기서 아버지를 더 잘 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도 폐질환이나 추운 겨울을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김 씨는 손을 멈추고 창밖숲을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하나야, 고맙다. 하지만 나는 여기에 익숙해졌어. 이곳은 나의 추억이 담긴 곳이야. 내 어머니와 함께한 기억도, 내가 어릴 적 이곳에서 보낸 시간도 여기에 있지. 내가 이곳을 떠난다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할 것 같아. 수지는 침묵했지만 마음속은 갈등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지키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삶의 즐거움을 빼앗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그녀는 부드럽지만 결심의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을게요. 근처에 작은 집을 지어서 자주 아버지를 찾아뵐게요. 김 씨는 미소 지으며 눈에 자랑스러움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너는 언제나 나를 안심시킬 줄 아는구나.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나는 너를 응원할 거야. 노을 속에서 작은 정원에 함께 있는 두 부녀의 모습은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선택은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울에 살며 김 씨를 자주 방문하기로 할까요? 아니면 도시의 바쁜 삶을 뒤로하고 아버지 곁에서 살기로 할까요? 그리고 김 씨는 추억이 깃든 곳을 떠나 딸과 더 가까이 지내기로 할까요? 김 씨와 수진의 이야기는 현대 사회에서 많은 가족 관계를 반영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대도시로 떠나고 부모를 고향에 남겨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거리감은 단순히 지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것도 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돌아오길 조용히 기다리지만 김 씨처럼 행운을 얻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족의 가치에 대해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경력, 돈,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일까요?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지는 아버지를 찾기 전까지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이는 가족의 사랑과 유대감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현실에서는 가족의 책임과 현대 생활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이 큰 도전입니다. 수진처럼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부모 가까이에서 살며 돌볼 것인가, 아니면 경력을 계속 이어가면서 멀리서 지원할 방법을 찾을 것인가. 이 이야기는 인간적인 메시지로 끝납니다. 행복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행복은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줄 것임을 아는 데서 옵니다. 만약 여러분이 수진의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편리한 도시 생활을 포기하고 가족 곁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두 가지를 모두 균형 있게 유지하는 방법을 찾으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수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질문입니다.